네, 계속해서 서울에서 일어난 모녀 3명 살해 사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남성 피의자가 어제 구속된 데 이어서 끔찍한 범행 정황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상 공개 요구가 더욱 커졌습니다. 먼저 어제 구속영장 심사에 참석한 피의자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피해자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피해인은 3일 동안 뭐 했어요?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셨나요? 피해자한테 유가족분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잘못은 인정하고 있나요? 뭐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 않아요. 결국 구속된 피의자 김모 씨, 경찰은 이 스토킹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 중입니다. 사건 발생 닷새 뒤 첫째 딸의 지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인데요. 이런 주변인의 진술에다 아파트 CCTV 분석 결과 김 씨가 범행 당일 승강기를 타고 곧장 10층으로 올라간 사실도 확인되는 등 계속 범죄 정황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은 25만 명을 넘었는데 오늘 심의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자, 신상 공개 요구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경찰이 이제 공개 여부를 오늘 논의를 시작을 했잖아요. 결과 나왔나요? 아직까지 안 나온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건 자체가 이 살인죄이기 때문에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로 요건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잔인한 범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명백하게 그 사람이 실제로 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데 또 국민들의 알 권리, 이 경우에는 이제 범죄 예방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이 될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실무상으로는 대개는 이제 2사람 이상의 임명을 해친 계획적이고 이런 범죄에 있어서 공개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최근에 이제 피의자 신상 공개된 사례가 네. 굉장히 많은데 마찬가지로 범죄 예방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있었죠?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이제 이 사회적으로 공분이 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알 권리도 있고 공익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최근에 조주빈 이름은 기억하시죠? 네. N번방의 박사 그리고 문형욱, 갓갓이라든가 미성년자도 N번방 관련해서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고유정 사건 상당히 좀 이제 잔혹한 범죄로 알려져 있고요. 안인득 이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이었고요. 김성수 아마 강서구 PC방 생각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과 지금 이번에 세모녀 살인 사건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더 수위가 낮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공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잔혹하고 범인인 게 명확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알 권리 지금 청원이 25만 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개 가능성이 높다고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뭐 경찰이 강제로 머리를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얼굴이 공개되도록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남성의 보니까 머리가 길지 않은 상황이라 그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고 고개를 떨구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것보다도 신상 공개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특히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범죄들도 머그샷이라서 바로 얼굴 공개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저렇게 중대 범죄자를 보호해 주냐? 피의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생각하지 않는 거라는 비판도 있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공개를 해도 우리는 이제 생활 관계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달라서 이 공개를 하게 되면 제일 대표적으로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다. 누구의 자식이나 누구의 부모라든가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던가 이런 행적 같은 것들도 다 공개가 되면서 필요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그 사회적 그 형벌이 가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서 이거는 사실 예전에는 한 20, 30년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도 공개를 했다가 다시 너무 엄격하게 제한을 했다가 다시 일부만 공개하는 쪽으로 됐는데 이게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하는 게 맞는지도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상 공개 자체는 뭐 경찰서에서 나올 때 본인 신상만 공개되는 게 아닌가요? 왜 가족들까지 거기에 다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이 공개가 되면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인터넷 환경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찾는군요. 바로바로 찾는 거죠.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라는 것이 다 찾게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러면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단서가 붙긴 해도 경찰 단계에서 지금 공개를 하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헌법상 가지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도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재판 끝날 때까지는 그 사람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당장 바로 공개를 해서 사회적 혐오를 이미 가하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리고 저렇게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저 상태에서 구속이 돼서 옮겨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공개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기존 자료를 언론사에서 공개하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노출되지 않거든요. 구속돼 버리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이 불가피하다라는 반론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가 한 번쯤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건 자체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이 숨진 모녀 3명 가운데 제일 큰 딸이 이 피의자와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다. 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됐던 그러니까 거잖아요. 온라인 게임 여러 명이 참가해서 하는 게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 여러 명이 같이 알게 된 거고요. 제가 알게 된 것이란 표현 자체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그냥 글자 그대로 누군지 사람을 알았다는 정도지 무슨 교제를 했다거나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이런 건 전혀 아닌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되고 나서 계속 연락을 취하려고 했었고 그걸 거부하다가 저런 식의 어떤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 이 피의자가 본인의 휴대전화뿐만이 아니라 숨진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관련해서도 관련된 뭐 메시지들 지우고 또 지인의 연락처도 또 삭제를 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증거인멸로 봐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했던 행동 자체가 이 범행이 23일 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을 3명이나 해치고 사흘 동안이나 그 집에서 같이 머물면서 자신의 전화도 없애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역도 없앴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쫓아다녔고 괴롭혔던 부분들 그리고 뭔가 이 피해자 큰딸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들 대표적으로 직장에 출근을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출근을 안 해도 주변에서 몰랐던 게 24일, 25일이 휴무였던 겁니다. 이제 네. 근무가 순환하는 그런 근무 형태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직장에 안 나와도 동료들이 특별하게 의심을 안 했던 거죠. 그런 것까지 어쩌면 피해자가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아주 철저하고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냐. 이런 의심을 갖는 거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살해 현장에 본인이 살해 이후에도 며칠 더 있었다라고 지금 언론 네.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뭐 거기서 밥도 본인이 해먹고 네. 그리고 술도 마시고 그랬다라는 네,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사실로 확인된 건 현재는 아니지 어쨌거나 일부 보도에서 그렇게 나오는 아니지만 거죠. 이런 보도의 정황이 나왔고 프로파일러가 심리 상태를 점검한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명확한 팩트 하나는 23일 밤에 5시 30분, 10시 30분, 11시 30분에 3명을 살해를 해요. 네. 그리고 보통은 도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4일 날, 25일 날까지 거기 머물고 있었고 날짜로는 사흘입니다. 만 이틀이고요. 그런데 지인이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경찰에 신고해요. 경찰이 이 집에 가보니까 범인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매우 이상한 일인 것이죠. 물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자해를 해서 자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에 지장이 없고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보통은 둘 중에 하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도주. 그렇지 않으면 시신을 유기하거나 시신을 치우는데 네. 그렇지 않고 범행 현장에 그대로 머물면서 그 집 냉장고에 음식도 꺼내 먹고 맥주도 따먹고 음료도 먹고 그러면서 그 오랜 시간을 거기서 버틴 이유가 뭐냐. 그런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부 프로파일러 출신의 심리 전문가들이 좀 반사회적 인격장애 같은 것, 흔히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것도 한번 분석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행동은 매우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다. 근데 본인은 처음에 뭐 연인이라고 뭐 주장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 그런데 누가 됐더라도 스토킹 범죄처럼 보이는데 이 피의자 관련해서 스토킹 관련해서는 죄를 물을 수가 없나 보죠 지금? 네, 지금 법이 개정됐는데요. 지금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죠. 현재까지는 최대한이 경범죄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성들이 이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20여 년 동안 호소해 왔어요.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을 좀 만들고 강화해달라. 근데 지금까지 처벌할 수 있는 건 경범죄 정도였단 말이죠. 이 경우에도 이 큰언니, 피해 여성 중에 가장 이제 원인이 됐던 게임방에서 만났고 정몰했고 아마 미행을 당한 것 같습니다. 집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1월부터 적어도 3월까지 고통을 준 건 확실해 보여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지인에게 하소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한 번도 경찰에 신고한 적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뾰족하게 처벌은 안 되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했다가 보복받는 걸 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이 적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 법 개정, 이 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 스토킹 범죄 관련해서 이제 이 법이 적용이 되더라도 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법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빠져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만들어진 법이죠. 근데 대표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약점으로 꼽고 있는 게 반의사불벌죄, 이른바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겠다. 합리적인 것 같지만 비합리적이다라고 지적하는 게 뭐냐면 원하지 않는데 따라다니는 범죄가 따라다니면서 심리적인 정신적 불안감을 주는 게 스토킹인데 그러면 이걸로 만약에 기소가 되고 수사를 받게 됐을 경우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 좀 용서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스토킹이 처벌법인데 스토킹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긴급조치, 응급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토킹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로도 범죄지만 이게 지금과 같은 더 강력한 범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접근금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접근금지를 어겼을 때 그거를 제재하는 게 고작이야 과태료라는 거죠. 자 여기 접근하지 마라고 네. 경찰이 얘기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오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게 거예요. 겨우 과태료 정도니까 이러면 그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부터 강력하게 된다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죠. 처음부터 응급조치를 할 정도의 상황이면 훨씬 더 강력하게 최소한 형사로서의 벌금 같은 건 매겨져야 그게 실효성이 있고 여성들 피해를 입는 입장에서도 빨리 신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자, 이 문제가 된 이후에 처벌하는 이 처벌도 강력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인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스토킹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인식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